안녕하세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 보셨는데 다들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아마 생각만큼 제대로 좀 좋은 점수가 못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점수가 나왔든지 간에 시험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걸, 이런 생각을 어떤 분이든지 간에 아마 다 하셨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 지방직 시험 남았으니까 지방직 시험장에서 똑같은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단순 암기를 하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 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항상 많이 출제됐었던 부분 내용 관련해서 윗부분, 아랫부분 내용 이런 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도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하고 답만 외운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재 우리 이론서 꼭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론서 안 보고 그냥 문제 프린트만 가지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 답 체크해가지고 열심히 기출문제 프린트만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높은 점수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답을 외우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외우게 되면은 시험장에서는 그거랑 똑같이 문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개씩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그러면 좋은 점수 얻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론서 가지고 복습해 주시는 거 좀 당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강에서는 첫 번째 시간 일단 20분 문제 푸시 시간 먼저 드렸어요. 점점 회차가 지날수록 문제 푸시 시간은 줄여가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미리 딱 정해놓고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문제의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실 때 답만 중요하게 듣고 다른 내용은 제대로 안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시험 조리망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 임업 경영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으로 말씀드렸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아보신 분도 계시겠고 못 알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수업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답만 중요하지 설명은 진짜 열심히 안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풀이하고 할 때에 엄청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을 찾으셨겠고 안 들으신 분들은 답을 찾기가 어려우셨었겠죠.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설명 들어주세요. 그냥 잠깐 재미없는 거 듣고 그리고 계속 길게 편한 게 낫지. 잠깐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더 괴롭게 지내는 거 그거는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1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항상 1회는 문제 쉬운데 이상하게 제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문제가 진짜 좋아서 이거는 점수가 높게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잘 봐. 되게 희한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그 내용이 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걔네를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다가 문제로 맞닥뜨리면은 답을 못 찾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우리 이 지방직도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오시면 3회씩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거 6주간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 3, 6, 18 있어 18회씩 과목당 진행됩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임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임지는 임업 이외의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임업 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될 가능성은 많지만 임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임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농업 같은 거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농업하고 많이 비교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임지 같은 경우 우리가 골프장이라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거기 뭐 다른 용도로 뭐 하다못해 거기 뭐 창고라거나 뭐 이런 거 짓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농사 같은 거 짓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또 임지 같은 경우 굉장히 더 특징적인 사항이, 임지는 임업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의 대상은 임목, 나무예요. 임목. 그렇죠? 노동의 대상은 임목이다. 임지는 노동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임지 같은 경우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일일이 내가 다 전부 다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자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지의 질적 성질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 시업 제한지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임지의 양적 성질과 관련해서 시업지, 시업 제한지, 제지 이러한 것들의 정의가 교재에 언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업지라고 하는 것이 임산물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시업 제한지는 이렇게 공익적 기능 이런 것 때문에 경영 제한하는 곳. 그리고 여기 이거 4번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1번,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 답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국가직 시험 해설 보셨으면 이거를 답을 찾으셨어야지. 그렇죠? 국가직 시험 해설 다들 보신 거 맞으시죠? 정답은 2번이에요. 국가직 시험 해설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라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의 뭐 합격 예측 서비스?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도 영상이 있죠. 해설 영상. 거기에서도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 2번인데요. 왜 2번이냐면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이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숲 가꾸기 작업의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림 계획이 아니라 숲 가꾸기 계획, 숲 가꾸기 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죠. 숲 가꾸기 계획,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보통 보면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나고서 국가직 시험 해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답만 체크하고 해설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해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다른 형식으로, 내용은 같지만 다른 형식으로 지방직 시험에 출제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및 천연갱신으로 구분하고, 인공 및 천연갱신으로 구분하고 갱신 면적과 본수를 기록합니다. 갱신 면적과 본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또 이 조림 계획에서 보식과 비료주기 계획 수립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식과 비료주기 계획 수립도 할 수 있다. 이게 조림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숲 가꾸기 계획은 아예 대놓고 숲 가꾸기 작업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지 그게 숲 가꾸기 계획인 거고, 조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조성을 하는 걸 인공으로, 한마디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지 아니면 천연적으로 조성되게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이 그래서 2번. 그래서 사업별 총괄 계획 같은 경우는 조림 예정지 정리 계획, 조림 계획, 숲 가꾸기 계획, 그리고 임목 생산 계획, 시설 계획 외에도 소득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또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다가 안 넣었죠? 소득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산림 생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 한번 봐주세요. 1번 같은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개체목 또는 인분에서 이루어진 크기 증가를 의미한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생장의 정의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생장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누운 S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총생장량 곡선이 누운 S자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총생장량 곡선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가로축은 당연히 시간이 되겠고 가로축은 당연히 시간, 그리고 여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수학, 그리고 총생장량 곡선은 이렇게 누운 S자 형태, 누운 S자 형태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이거 틀렸습니다. 총생장량 곡선 또는 총생산량 곡선, 그게 누운 S자 형태다. 그런데 이 누운 S자 형태 같은 경우는 수종이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수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애는 초기 생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느린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누운 S자 형태는 같지만 이 어떤 거는 이 초기 생장 부분이 좀 빠르게 또는 어떤 애는 좀 느리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수령 또는 임령이 1년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수확량, 이거는 1년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는 연년 생장량이죠. 연년 생장량. 그죠? 3번은 연년 생장량이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이 생장량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간이 긴 경우에 평균 생장량은 너무 단순하게 나타낸다더라. 평균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많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조금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평균 생장량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평균으로 나타내니까 너무 단순화시킨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년 생장량 같은 경우는 너무 세분해서 나타낸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연년 생장량을 나타내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5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자란 양 또는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자란 양 우리가 이용하는 그거는 이제 정기 평균 생장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고서 이거 교재 파트 2에서 이런 내용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셨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3번 볼게요. 아니 4번 볼게요. 4번 문제. 산림청에서 제공되는 주제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먼저 1번 보시면 산림 입지 토양도의 속성 정보는 산림 임종, 임상, 수종, 연급, 경급 이런 거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림 임종, 임상, 수종, 경급 이러한 것들은 산림 입지 토양도의 속성 정보가 아니라 임상도의 속성 정보죠. 1번은 임상도의 속성 정보입니다. 그러면 산림 입지 토양도의 속성 정보는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지형, 토심, 토성,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토양도, 산림 입지 토양도라고 써 있잖아요. 토양의 특성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형, 토심, 토성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건습도라거나 모함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안 적고 그냥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여기 2번을 보시면요. 산지 구분도의 속성 정보가 국사유린 구분부터 구역 시설물 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속성 정보들은요. 임도망도 속성 정보입니다. 임도망도의 속성 정보이고요. 그러면 산지 구분도의 속성 정보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이런 게 산지 구분도의 속성 정보가 되는 거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이게 산지 구분도의 속성 정보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4번을 보시면 산사태 위험지도의 축척은 1대 5천이잖아요. 1대 5천. 그죠? 그래서 보통 1대 5천과 1대 2만 5천 같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게 많은데 아주 특징적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는 1대 5천만. 그죠? 그게 아주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대 2만 5천만 쓰는 것도 있어요. 1대 2만 5천만 쓰는 것은 임도망도와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임도망도와 백두대간 보호지역도는 1대 2만 5천. 산사태 위험지도는 1대 5천. 다른 건 전부 다 두 개 다 쓰는 걸로.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공정이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3번.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보시면 국가에서 신용도가 가장 큰 국채이율, 최신예금이율, 은행이율 등의 평균이율로서 사업이율의 평정 기준으로 많이 쓰인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이율에 대한 설명이죠. 1번은 보통이율. 그래서 우리 교재 파트 6에서 이율의 종류 부분을 보시면 공정이율과 보통이율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2번 보시면 사업을 경영한 결과 실제로 수득한 이율 또는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는 이율, 이렇게 실제로 수득 또는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거, 이건 현실 이율이죠. 현실 이율. 실제 이게 키워드예요. 현실 이율.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이자의 전화 횟수에 따라서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이자율, 이것도 실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좀 전화 횟수, 한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렇게 한마디로 변화가 되는 횟수에 따라서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이자율, 이건 이제 실질적 이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은 실제로 이용하는 거, 간단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거.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 이율. 그러면 실질적 이율이랑 같이 나와 있는 게 또 명목적 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명목적 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자의 전화가 1년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명목적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자의 전화가 1년에 여러 번 있다는 건 뭐냐면 1년에도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자의 전화가 1년에 여러 번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에도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명목적 이율.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건 실질적 이율.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이율의 종류. 얘네들은 우리가 물론 공부할 거 많긴 하지만 반드시 읽어보고 키워드랑 연결시켜서 뭐는 뭐다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목표계획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셨으면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이죠. 목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함수를 직접적으로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목표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최소화하는 기법.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최소화하는 기법. 이게 목표 계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최소화하겠다. 요거. 편차란 말이 키워드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기회법은 이게 다목적 이용을 위한 경영계획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수능기회법의 확장된 형태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표기회법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까지 많이 중요하게 출제된 게 이 2번 보기와 관련된 사항이 제일 중요하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기들은 굳이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답이 된 거는 우리가 필수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살림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살림평가 입장에서 본 살림의 특성. 정답 4번입니다. 이거는 파트 6에서 앞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산림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임내, 식물, 암석, 기타 부산물이 포함돼요. 그래서 평가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즘에는 이런 뭐 식물, 이런 임내 식물과 암석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살림에 대한 가치관이 전보다 훨씬 더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살림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계량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 평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사항이 되죠. 정답 4번. 1번 보시면 살림의 주요 구성 내용이 임지와 임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만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특히 이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특히 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증대된다라고 하는 게 또 임목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 생산은 생산 기간도 길고 동형동질의 임목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임목 가격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계량 기술과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 교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산림평가에서 현재, 과거, 장래 평정하죠. 그리고 특히 장래, 앞으로의 가격을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파악하고 임업 이율도 평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산림평가 입장에서 본 산림의 특성, 이 사항도 열심히 다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려고 노력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글라저식에 의해서 헥타르당 임목가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글라저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글라저식. 뭐 글라저식 공식 같은 경우 뭐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어 본다면 AM은 AR 빼기 C제로 곱하기 R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C제로. 이게 글라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A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기대 수입. 그렇죠? 벌기대 수입이 AR이고요. C제로는 초년도 조림비. 그리고 R은 벌기령. 그리고 M은 현재 임령.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림비가 투입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 C제로, 여기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0이라는 얘기. 그러면 빼기 0 플러스 0 이런 거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이 숫자를 넣어보면 지금 벌기 때 벌기 수입이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20의 제곱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20의 제곱분의 5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30만 원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18,750. 18,750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헥타르당 임목가를 계산해라 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죠. 우리한테 주어진 거 그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임업 경영에 있어서 자본 장비도와 소득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죠? 일단 이 자본 장비도, 소득, 그리고 자본의 효율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이건 모의고사 수업이니까 우리가
이론 수업 그리고 뭐 기출문제 풀이 수업 할 때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일단 자본장비도라고 하는 것은 자본장비도는 종사자 수분의 자본이죠. 종사자 수분의 자본이고요. 그리고 자본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분의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사자 수분의 자본장비도 곱하기 자본분의 소득, 자본의 효율, 자본장비도와 자본의 효율을 곱해주면 종사자 수분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효율과 자본 장비도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본을 얘를 높여서 내가 1인당 소득을 높여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본만 높였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 장비도는 높아지지만 자본의 효율이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결국 1인당 소득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본의 효율이 떨어져서 1인당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반대로 자본 효율을 높여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본을 줄였어. 얘를 줄였어. 그러면 당연히 자본의 효율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또 자본 장비도가 내려가. 그래서 또 결국에 1인당 소득이 높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높아지게 하고 싶으면 자본 장비도와 자본 효율 이 두 개가 같이 높아져야 그래야 1인당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 이목 쪽에다가 연결을 시킬 때에는 자본 장비도라고 하는 것은 인목 축적으로 연결을 시키죠. 자본 장비도는 인목 축적. 그리고 자본 효율은 생장률. 그렇죠? 이게 인목 축적이 자본 장비도 그리고 생장률이라고 하는 거가 자본의 효율. 생장률은 자본의 효율. 그리고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생장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장량을 높이고 싶다면 축적과 생장률 두 개가 다 같이 적절하게 구비가 되어야 생장량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축적만 높다거나 생장률만 높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9번에 2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가볼게요. 계량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 3번이죠. 전벌 작업에 있어서 계량기는 예비벌 시작부터 후벌 종료까지 기간이다. 예비벌 시작부터 후벌 종료까지의 기간은 갱신기 아니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계량기는 정리기, 갱정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불법정인 연극관계를 법정 연극관계로 시정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간. 그게 계량기, 갱정기, 정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는 계량기는 개벌 작업을 하는 살림에 적용이 되는 기간 개념이고, 그리고 만약에 노령 인분이 많은 작업급이라고 한다면 윤벌기보다 짧은 기간, 유령 인분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윤벌기보다 긴 기간을 잡아준다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3번은 갱신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갱신기는 이 3번에 있는 정의 외에 개벌 작업에서의 갱신기 정의까지 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개벌 작업에서의 갱신기는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로운 살림이 성립될 때까지의 연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벌 작업이 전벌 작업인 거 아시죠?
여기 전벌 작업은 산벌 작업이에요. 이렇게 산벌 작업에서의 갱신기 정의와 개벌 작업에서 적용되는 갱신기 정의 두 개 같이 구분해 두세요. 11번 볼게요. 단목생장 모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단목생장 모델은 개체목 생장이 생장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정되는 생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체목마다 생장을 추정하고 싶으면 개체목 위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위치 종속 생장 모델이고, 이거는 나무 하나하나 개체목별로 생장이 추정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장과 구성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 생장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눴지만 인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위치 독립이었어. 그죠? 예. 그리고 또 정적 인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관리 방법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장 이런 걸 보는 게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이었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단목 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 단목 생장 모델은 징계 생장 모델, 고사 모델, 갱신 모델, 그리고 수고 생장 모델,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흉고직경 생장 모델은 흉고직경 크기를 직접 추정하는 거 아니죠. 흉고직경 크기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흉고직경의 연년 생장량을 추정한 다음 흉고직경을 연년 생장량을 추정한 다음 그 누적 합으로 흉고직경을 추정한다. 흉고직경의 연년 생장량을 추정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흉고직경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흉고직경의 연년 생장량을 추정한다. 요거 꼭 반드시 이건 눈도장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일정 크기에 도달하는 어린 나무가 파악된다. 수고, 흉고직경 크기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것도 물론 우리 교재에 이제 써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리고 징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정적 징계 생장 모델과 동적 징계 생장 모델 이렇게 또 두 가지로도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정적 징계 생장 모델 같은 경우는 일정 크기에 도달하는 어린 나무의 수량적인 변화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가정을 하고 보는 거가 정적 징계 생장 모델이고, 그리고 동적 징계 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라거나 밀도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그런 일정 크기에 도달하는 어린 나무의 수량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게 이제 동적 징계 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론서에서 읽어봐 주세요. 얘네들 출제 안 됐다고 해서 막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얘네들은 이제 읽어봐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 공부하실 때 교재에서 꼭 복습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론서를 봐야지. 이렇게 이론서를 피시고 파란색 글씨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안 돼요. 파란색 글씨는 필수로 깔고 가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 안 해놓은 것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아마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때에도 이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던 거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파란색이 너무 많으면 한 페이지가 다 파란색이야? 이건 또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파란색을 표시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 파란색을 표시 안 된 사항은 막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란색 표시 안 한 것까지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서를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론서를 보시려고 그래 3일에 이거 내가 3일 동안에 이 한 권을 내가 독파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쓱쓱쓱 눈으로 봐가지고 3일 동안 독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공부 되게 많이 된 상태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빨리만 하려고 눈으로만 그냥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보는 게 효율적인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막 눈으로 빨리 봐가지고 빠른 시간 동안 한 권을 다 보는 거, 그거는 아예 초반이랑 공부가 많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 완전히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조금 된 것도 아닌 딱 적당히 중간 정도 된 상태에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번 국가직 시험 보시고서 70점 정도 맞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이론서를 꼼꼼히 보셔야 돼. 그래서 꼼꼼히. 그리고 사실 시험에서 첫 시험에서 이 전공 과목을 70점 맞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전공 과목 70점 정도 맞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국 과목 첫 시험에서 70점을 맞았어. 그래서 나 조금 했는데 70점씩이나 맞았네. 이렇게 해서 완전 자신감 만땅 이렇게 돼서 지방지 시험 볼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지방지 시험에서는 완전 개박살 나요. 진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70점에서 80점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 그리고 80점에서 90점 올라가는 건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70점까지 만드는 거는 비교적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70점대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12번 볼게요. 상대 인분 밀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제적 생장을 최대로 하는 것이 목표일 때 인분 밀도 1 근처에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요. 0.55 근처에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4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상대 밀도의 값 0.15는 인분 수간 울패 나타날 때고, 그리고 이 0.55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총 생장이 균형을 잃고 경쟁에 의한 고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제적생장 최대로 하는 게 목표일 때 그때 0.55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상대 밀도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관찰된 최대 밀도예요. 정답 4번. 13번으로 가볼게요. 임지기만가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간단한 공식으로 임지기만가 계산하면 되게 제가 문제 만들었죠? 이거는 그냥 YR 나누기 1.0P의 N승 빼기 1. 이 공식 적용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보니까 이거는 아예 대놓고 주벌 순수입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냥 단순히 주벌 순수입이 분자 자리로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240만 원 나누기 1.05의 40승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1.05의 40승 빼기 1.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5의 40승은 7을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7 빼기 1은 6. 그죠? 그래서 240만 원 나누기 6 했더니 결과는 40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14번으로 가볼게요. 이목경영과 경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 경영 목적이 농용재 생산일 경우 단일 수종 밀식해서 개발 작업한다. 단일 수종을 밀식해서 개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원료재 생산할 경우죠. 원료재를 생산할 때 단일 수종 밀식해서 개발 작업합니다. 그런데 경영 목적이 농용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수종을 선택하고 벌기를 짧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죠. 여러 수종 선택하고 벌기를 짧게 한다. 이게 경영 목적이 농용재 생산일 경우예요.
뭐 농용제라고 하는 거는 홈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사이즈여야 되니까 벌기 짧게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기에 없지만 다른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대재를 생산하고 싶다면 택벌 작업을 실시한다. 그죠? 그리고 공익 증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침엽수, 화렵수를 혼식해서 택벌한다. 그리고 자가 노동력이 많으면 밀식조림을 해서 집약 경영을 하고 노동력이 적으면 식재 본수를 줄이고 조방적 경영을 도모한다. 이런 사항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1번에 있는 간단 작업 이거하고 3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작업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3번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작업은 평소에 간단하게 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1번에 얘기하는 이 간단 작업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번에서 얘기하는 간단 작업은 예를 들어서 뭐 30년마다 한 번씩, 뭐 5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볼지하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번 보도록 할게요. 지위지수 해석과 사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4번. 일단 1번 볼게요. 서로 다른 수종들에 대한 비슷한 지위지수들은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지위 생산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죠? 아무래도 지위지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수종의 특성에 따라서 수거 생장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어느 한 인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 추정한 지위 지수는 서로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를 수 있죠. 이유가 4가지가 있었어요. 초기 생장 기간 동안에 피압되어서 과소 추정치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급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미세입지상의 인분은 지위곡선에 의한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 표본이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어느 한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는 간단한 수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로 변화될 수 없죠. 없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에요. 지위지수를 비교할 때 각 지수는 어느 임령에 기초를 뒀냐, 그것은 흉고 임령이냐 총 임령이냐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거 총 임령, 흉고 임령 이거 이론 수업할 때 어떤 건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까먹으신 분 있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이게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임령이 107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드렸었던 숫자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총 임령이 예를 들어서 107이에요. 그런데 수고가 흉고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에 7년이 걸렸대요. 수고가 흉고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7년이 걸렸대. 그러면 그런 조건일 때에 흉고 임령은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임령이랑 흉고 임령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아마 발음이 좀 안 좋다거나 수업을 하면서 잠깐 멈칫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약간 제가 항상 이맘때에 턱이 문제가 생겨요. 작년에도 이맘때 턱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 다녔는데 요즘에도 또 좀 도졌어요. 그래서 좀 턱이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다거나 조금 잠깐 그 통증 때문에 발음을 하다가 잠깐 멈칫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5번의 정답 4번이고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분기점 분석의 가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총변동비죠. 그거는 총변동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뭐 항상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정비는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여기 3번에서 얘기하는 고정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총고정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정비 같은 경우 우리 총고정비하고 단위당 고정비 구분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뭐 여기 뭐 가로축, 세로축이 뭔지는 안 써도 되겠죠? 손익분기점 분석 그림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 요게 이제 고정비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고정비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총고정비인 거예요, 그죠? 이게 고정비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이거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게 변동비. 그죠? 변동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랑 변동비를 합한 거 이게 총비용. 고정비랑 변동비 합한 거. 그죠? 총변동비랑 총고정비 합한 게 총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거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수익.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같아져. 그림상에서 얘네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손익분기 판매량, 손익분기 생산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하나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무조건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 이게 고정비, 총고정비이다. 그죠?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죠? 단위당 고정비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든다. 그죠? 이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총고정비라고 하는 거가 이게 100만 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한 개를 만들어. 그때도 100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비가 들어가. 그죠? 그러면 이때는 물건 하나 만들 때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오롯이 이 물건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 그러면 그때는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총 고정비가 100만 원일 때 내가 물건을 100개를 만드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물건 하나당 고정비가 1만 원씩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는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줄어든다. 그죠? 이게 또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해.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10,000원씩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물건을 10개를 만들면 10만 원, 100개를 만들면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는 이렇게 총 변동비는 이렇게 물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례적으로 증가가 된다라는 거. 이게 총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분기 판매량 또는 손익분기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냐, 이쪽으로 갈수록 좋냐, 이것도 생각해야죠. 손익분기 생산량,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 내가 물건을 조금 만들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손익분기 생산량이 적어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확 줄이고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나한테 큰 돈 들어오게 하면 돼. 그냥 그게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16번은 정답 2번인데 그냥 다른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임지매매가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임지매매가. 일단 이 임지매매가 계산하는 거 굳이 공식 한글로 안 적어도 되겠죠. 먼저 판매 사례 가격이 일단 공식에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은 거래 사례 가격이 지금 헥타르당 2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거래 사례 가격 2만 원.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지위 등급 지수
그리고 지리등급별 지수 이러한 것들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은 내가 알고자 하는 거,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인분의 지리등급별 지수와 지위등급별 지수가 분자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지리등급별 지수, 지위등급별 지수 이거 봤을 때 지위등급별 지수가 A는 100, B 소나무림은 50 이렇게 됐네. 그러면 지위등급별 지수 먼저 적어본다면 100분의 50을 곱해줘야 되겠네. 그죠? 100분의 50. 그리고 지리등급별 지수 같은 경우 A는 100, B는 60 이렇게 됐으니까 100분의 60을 곱해야 되겠네. 그죠? 100분의 60.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은 6,000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왜 끝이 아니냐면 우리한테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가 헥타르당 임지 매매가 계산이었다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비소나무림 자체의 임지 매매가 계산해라 이거잖아요. 비소나무림이라고 하는 거는 3헥타르짜리. 우리가 이거 6,000원 나온 거 이거는 헥타르당 6,000원이란 얘기니까 6,000 곱하기 3 이렇게 돼야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00 곱하기 3은 18,000. 정답 4번입니다. 4번. 18번으로 가볼게요. 표준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하르티 히법에 해당하는 거 정답 3번입니다. 먼저 계급수를 정하고 전체 흉거 단면적 합계를 구한 다음 이것을 계급수로 나누어서 각 계급의 흉거 단면적 합계로 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 하르티법 같은 경우는 흉거 단면적 합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복잡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복잡한 만큼 계산의 결과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게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리 계급수를 예정을 해서 전 인목 번수를 계급수로 나눠서 계급의 번수로 한다. 우리희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우리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흉거 단면적을 합해 나가서 배당된 값에 이르게 되면 다음 계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같은 계급에 속하는 인목이 다른 계급에 속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드라우드법. 왜 드라우드법이에요? 본수 비례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드라우드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단급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단급법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간단한 만큼 결과는 제일 꽝. 그죠? 19번으로 가볼게요. GIS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구조가 복잡해서 정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면의 축적에 의해서 정도가 결정되는 거 벡터 정보 또는 벡터 자료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죠. 정답 4번이에요. 4번. 그러면 레이스터 정보, 레이스터 자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값을 가지는 셀로 표현이 돼요. 레이스터 정보, 레이스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을 가지는 셀로 표현되고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구조 간단하고요. 그리고 도형 표현하는 단위가 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레이스터 정보는 해상도에 의해서 정도가 결정이 된다더라. 그게 레이스터 정보, 레이스터 자료가 가지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벡터 정보, 레이스터 정보 얘네 두 개 비교하는 문제들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자주 봐야 돼요. 한 번 보고 다 외워야지 하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 GIS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봐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칠판에 안 적고 한 개만 또 얘기해 볼게요. 벡터 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여러 번 출제됐었던 거 한번 언급해 볼게요. 벡터 자료로 구축이 된 게 임상도, 행정 경계도, 산지 이용 기본도, 간이 산림 토양도, 지질도 이런 게 벡터 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다. 여러 번 출제됐었던 사항이죠. 그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20번 가볼게요. 임지 생산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서 유지한다는 의미의 보석은 정답 2번 목재 생산의 보석입니다.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목재, 수확, 균 등의 보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협의의 보석 개념이죠.
이 협의의 보석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매년 목재 수확을 균등하게 해서 목재를 꾸준히 영속적으로 공급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목재 생산의 보석이 임시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시킬 수 있게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재 생산의 보석은 우리가 광의의 보석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화폐 수와 균등의 보석은 산림에서 매년 화폐 수익이 균등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은 산림 생장에서 산림에서 생장량에 가까운 수확만 이용하자. 그죠?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은 산림에서 생장량에 가까운 수확만 이용하고 생산 자본으로서 역할하는 임목 축적은 침해하지 말자. 이게 생산자본 유지의 보석입니다. 이거 보석 개념 이거 4개 얘네 구분 잘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사실 이론서 여러 번만 몇 번 읽어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사항이죠. 근데 여기선 안 헷갈리는데 시험장에서는 막 갑자기 헷갈려. 그죠? 시험장에서 아마 이거 보기 2개 가지고서 처음에 나는 난 명확히 답이 1번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2번인가? 막 이래서 1번, 2번 둘 중에 선택하다가 처음에 1번으로 했다가 2번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틀렸어. 이런 경우가 항상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냥 처음 답 찾은 거 그걸로 밀고 가세요. 물론 아주 명확하게 이거 명확하게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이거 명확하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2번으로 가지만 처음에 1번으로 했는데 2번이랑 헷갈려. 막 이래서 1번 했다가 2번으로 고쳐. 그럼 100% 틀린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으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확신 가지고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 가지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론 수업이라든지 뭐 문제풀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이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했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좋은 점수가 많이 나오셨었어요. 이번에 연락 오신 분들 같은 경우요. 근데 내가 기본 지식이 있어. 내가 기본 지식이 있어서 이건 칠 거 치고 이거는 봐야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좀 점수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공부하실 때 내가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출제자가 아니니까 내 스스로 이건 보고 이거는 버리고 이렇게 구분 짓지 마세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출 내용 많이 활용해요. 그건 당연한 사항인데 기출되지 않은 사항들도 당연히 출제해요. 매년 출제하고 그리고 기출된 내용도 똑같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구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항상 이거 이번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한 거 꼭 나오죠. 그런 거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회차 보도록 할게요.